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봉창의 수기를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봉창이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지내다가 일제의 수탈로 가운이 기울게 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가치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없게 평가되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전철수로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잘해도 승진도 안 되고 상여금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체념하고 허무함도 느끼면서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 잘못됐다고 막 봉기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인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무직, 그러니까 직업이 없는 상태로 오사카에 가서 구직 활동을 했죠. 직업 소개서의 수수료도 줬지만 이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취업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을 막 당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좌절감이나 자조, 스스로를 막 굉장히 나는 별거 아니야, 우스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자조감에 휩싸이게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이라고 하는 단락이었는데요. 부두 노동자로서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니까 노임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알바비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노임을 깎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살펴볼 부분은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제목에서 이미 우리 내용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아, 또 억울한 사연이 있었겠다. 죄도 없이 갇히게 된 어떤 일이 있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1928년 일본의 왕의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즈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의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네,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느닷없이 또 일왕의 즉위식 간다고 하면서 나 불행한 인간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뒤에 밝혀집니다. 그 이유,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그러니까 나의 원래 정체성, 태어난 것은 조선 사람이죠. 우리 이태왕 전하에 용환을 뵌 일이 없고 이태왕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고종이죠. 그분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한일 합방 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봉창은요, 자기 스스로를 신일본인이라고 봤어요. 신일본인이 뭐냐면 뜻풀이 나오죠. 조선의 국민들이 일본인으로 동화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신이 신일본인으로서 사는 그 동화된 상태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고종을 보지도 못했고 일본인이 되었는데도 일본의 왕을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또 조선인으로서 살았을 때 조선의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의 역사를 배운 일도 없어. 이걸 새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나는 조선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새삼 찾아왔나 봐요. 그냥 어렸을 때 부유하게 살았었고 그냥 일본에 의해서 나라 주권이 빼앗겼다 하니까 그냥 난 신일본인으로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는 신일본인이라고 생각해도 다른 이들은 넌 조선인이니까 어떤 차별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지금 계속 부딪혔었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어디에도 제대로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면서 부끄럽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봉창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조선인으로서든
또는 일본인으로든 확고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체성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워보거나 인식해본 적이 없어요. 즉 역사 인식도 지니지 않았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고 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왕의 즉위식에 간 거예요. 그럼 나는 일본 왕이 즉위를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일본 사람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그냥 살아도 될 것인가? 나름의 고민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답을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는 뭐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종 본 적도 없고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일본의 왕의 얼굴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볼까? 그럼 내 정체성이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그래도 알 수 있게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왕의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지금 동행이 있었잖아요.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있다. 막 다 뒤져서 한문과 한글 섞여 있는 거 보더니 막 본부로 데리고 가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라고 했으니까 예측 가능할 거예요.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조선 사람이긴 하니까 이런 편지를 소유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자 했고 나는 찔리는 것이 없고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장에 잡힌 이유는 요거예요. 요 편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면적인 이유, 아니면 그 속뜻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장에 들어가 보니까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서 이렇게 막 적발하고 하는 데에 걸려서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 6번째, 조선인이라서 별다른 이유 없이 검속에 잡혀가는 거죠. 이게 바로 차별이 되는 거겠죠.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이 되고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주지 않았다. 왜 그럴까?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나 자신이 진짜 불행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뭐 좌조감, 낙담감 이런 게 있는 거겠죠. 일왕의 얼굴을 본답시고 이렇게 보면 혹시라도 나의 정체성에 대한 뭐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그러니까 하루 알바비 그냥 날린 거죠.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금 모모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 부분에 드러난 이봉창의 심리는 어떻겠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왜 되는 게 없는가?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 난 왜 있다구야? 하는 어떤 비웃음 같은 거,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또는 부정적 인식 이런 게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봉창은 그냥 자신이 신일본인으로서 적응하고 산다 생각했는데 계속 차별을 받으니까 굉장한 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구속된 지 10하루, 그러니까 11일째 되는 날 내가 재촉을 했더니 왜 나 자꾸 이렇게 잡아두는 거냐 라고 재촉을 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 없어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내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겠느냐?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해석이 안 되니까 일단은 데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멀쩡한 사람을 11일이나 구속해 놓고도 미안한 구속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뭐 읽어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오랜 시간 유치장에 갇혀져 있었던 거죠. 일본인한테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11일이나 구속해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로 읽어주고 고베의 고니시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다 라고 했더니 좀 있다가 석방해 주었다. 이렇게 간단히 풀려날 것을 그냥 계속 갇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억울함 이런 게 굉장히 클 거예요. 그 후에 오사카에 돌아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 나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본 경찰에 11일이나 잡혀 있었으니까 뭔가 일본에게 밉보인 안 좋은 구석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사상, 보통 사상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나 생각이겠지만 여기서는 뭐 일제에 좀 밉보일 수 있는 뭐 독립운동이나 문제적인 그런 사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함 이런 것을 갖고 있겠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막 절망하고 다 때려쳐. 그냥 다 포기해. 나 열심히 살지도 않을 테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제시가 계속되었던 조선인으로서 차별받는 상황 일 거고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해받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원망의 심정도 지금 느끼게 되죠.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일본인인지 아니면 조선인인지에 대한 정체성도 사실 뚜렷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원망의 감정도 더 커지고 그랬겠죠. 그래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하였다. 사상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어떻게 변화했을까?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나에게 어떤 방향,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 라고 방향을 정해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니까 사상운동에 얘가 뛰어들고 싶을 만큼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상운동이 뭘까? 사상이 변화했다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반일감정 같은 거겠죠? 나쁜 일본 뭐 이런 거 나를 차별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다니 그러면서 나름의 역사의식도 생겼을 것 같아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동안은 일본인처럼 살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넌 조선인이야 그러면서 막 차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고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이제 나는 조선인이야 라는 나름대로의 정체성 규정을 한 거죠.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 일해야겠다. 강한 어떤 신념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줘요. 목적의식이 나름 생긴 거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럼 이런 생각만 하고 지냈겠네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를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라는 단락에서는 이 사람이 나름의 정체성 고민을 하면서 일왕즉위식에 가면 일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일본인으로서 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조선인으로서 사는 것이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 그러면서 일왕의 즉위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한글이 적혀져 있는 편지가 있다는 이유로 잡혀갔었죠.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구속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조선인이라서 화가 난다.
차별을 지금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감정. 우리 학습활동에서 이봉창의 심리를 단락별로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조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억울함, 현실에 대한 어떤 원망스러움, 그 분노,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다만 기회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독립운동의 뜻을 품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의 일본인 행세. 방금까지 지금 독립운동의 뜻을 품었다 했는데 지금 단락 제목이 한때의 일본인 행세네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조금 궁금해하면서 내용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뭐야? 왜 생각을 바꿨지?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완전한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느닷없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단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내고 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1929년 오사카시 스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스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탈의 집조차 출입하지 않았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들통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기 위해서 쓴 방법이죠. 여기 이봉창은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답이 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조금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지? 라고 생각하되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계속 보면 조선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 했다. 보통은 가격 묻고 흥정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본말로 한 거고, 그럴 때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조선인 주제에 물건값까지 깎으려고 해? 라고 생각했을 일본인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덜어는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인을 상대로 할 때는 주인은 귀찮아하면서 욕을 하고 팔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차별 7번째라고 보면 되겠죠. 조선인을 무시하는 모습. 화가 난다. 어쨌든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했대요. 조선인은 물건 다 훔치나? 근데 이렇게 오해해서 막 큰 소리도 질렀다 하죠. 여기에도 지금 조선인에 대한 무시, 차별의 태도가 드러나네요. 그럴 때 나는 조선어나 아니면 일본어를 다 아니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조선인이라는 걸 들통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좀 치사하다, 그치?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 스스로 또 서글픔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난 지금 일본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으니까. 왜 이런 결심을 느닷없이 했을까는 지금 계속 궁금해요. 그것이 이제 조금 이어서 나올 거예요. 왜 나는 그러니까 지금 느닷없이 지금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조선인들에게 아는 척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일본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하면서 답을 주죠. 나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인에게 도움도 주지 않고 모르는 척하는 그 자체가 나에겐 서글픔이자 고통으로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건 거짓된 삶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건 정말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후회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앞부분에서 나의 정체성은 조선인이니까 독립운동으로 하면서 살까? 라고 했다가 느닷없이 그래도 나 좀 편하게 살려고 일본인처럼 살까? 라고 했다가 그것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 삶의 모습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앞부분에서 분명히 독립운동의 뜻을 품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산다는 거, 이 글 자체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조금 더 타당하게, 그럴싸하게 조금 추론할 수 있는 자료를 줘요. 어디서 주냐면 58쪽 학습활동 3번 문항의 가 자료에서 줍니다. 요걸 한번 보면 인부들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앞부분에서 죄 없이 갇힌 유치장이라는 단락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과 연결이 되겠죠.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 이봉창을 노동운동을 하는 주의자로 의심했다.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사상운동 같은 거, 이 현실 속에서 뭔가 도전하고 맞서 싸우는 거니까 독립운동하고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봉창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인부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사람들조차 내 편이 아니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봉창은 그런 인부들이 야속했고 그럴수록 자신이 힘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다. 아까까지는 이제 나 조선인으로서 자각하고 뭐 어떻게든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든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계속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왜 조선인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갈등으로 갈팡질팡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쓰나미처럼 나에게 찾아올 텐데 그 중에서 또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대한 원망 이런 마음도 느꼈었나 봐요. 주변에는 온통 일본인들 뿐이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 이봉창은 조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두려움으로 찾아왔대요. 두려우니까 거부하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더 이상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드러내면 편안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실을 감춰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과정까지 갔나 봐요.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한때의 일본인 행세를 왜 했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볼 때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보면 이봉창은 조선인으로 태어난 걸 조금 원망했고 그걸 드러내면 삶 자체를 편안하게 살 수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일본인처럼 살아볼까라고 생각했나 봐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학습활동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때의 일본인 행세라는 단락에서는 이 사람이 일본인으로 자신을 속이고 살았던 내용이 나오죠.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사는 내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서글픔이라든지 고통은 여전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후회의 감정도 느끼게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독립운동의 뜻을 품던 사람이 왜 일본인 행세를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추론을 해보자면 아까 그 학습활동에 있던 부분을 참고할 수 있겠죠. 왜? 라고 한다면 힘없는 답은 여기다 쓸게요. 조선인으로 사는 두려움이나 원망 여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의 남은 삶들을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조선인으로 밝히면 모든 것이 원활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도 유치장에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독립운동이 분명히 뜻을 품었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일본인으로 행세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구나 라고 하는
나름의 이제 추론이 가능하게 해주는 단서가 아까 그 학습활동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다른 결심을 하게 될 겁니다. 서글픔이나 고통, 후회를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한때만 일본인 행세를 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삶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 두려움 없는 삶, 각오. 여기서도 이제 제목에서 이미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예측이 가능할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군한테서 상하이의 영국 전자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한다. 망갈 이유가 없겠죠. 이 사람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봤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조선인으로 생활할 각오를 하고 곧 상하이로 갔다. 왜냐하면 일본인으로서 하는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으니까. 그래서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처음 임시정부 갔을 때는 바로 뭐 독립운동 해야지. 이게 아니라 상하이에는 어쨌든 조선인들의 정부가 있으니까 내가 뭔가 취업을 하고 그럴 때 그 정부 공공기관에서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다 얘기하고 취직도 부탁하죠. 근데 그러다가 단장인 백정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이력, 나 지금까지 이렇게 뭐 살아왔다라는 이야기하고, 일본의 상황은 어떠하다, 뭐 이런 차별도 있고 모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이라는 사람이 나를 점차 믿게 되고,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죄 없이 잡혀갔던 그 원한을 잊지 못하면서 독립정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백정선이라는 사람이 수류탄 2개를 준비해주고 그걸 도쿄에 와서 이번 거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여기서의 거사는 일왕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뭐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백정선이라는 사람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그 실제 이 이봉창이 거사를 치르게 되는 거하고 연결된 인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사를 치르게 됐다라고 하면서 거사를 치르게 되는 배경까지 밝혀주는 부분으로 교과서 내용은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두려움 없는 삶 각오, 이 부분에서 이봉창은 조선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살고 싶어서 조선인으로 살기 위해 상하이에 가죠.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임시정부에서 백정선이라는 인물을 만나죠. 우리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독립정신, 여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잖아요. 아까 이제 죄 없이 갇힌 유치장 그 뒷부분에서. 그러면서 거사를 행하게 되죠. 실패하긴 하지만 이 거사라는 것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는 거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백정선 만나고 거사를 행하게 됐다로 본문은 이제 내용이 끝났는데요. 이와 관련된 학습활동, 추론에서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활동이 하나 추가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58종 학습 쪽에 학습활동 3번 문항의 나 자료인데요. 거기 이제 김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과 판사가 백정선이라는 가명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을 추적하기 위해, 아까 백정선이라는 사람이 이봉창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김구 선생이었네요. 김구 선생의 사진을 보여주며 끈질기게 추궁했는데, 같은 인물이니까 김구 선생 사진 보여주면 김구가 김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백정선이라 얘기했더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끈질기게 추궁했는데도 이봉창 의사는 백정선은 알지만 김구는 모른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대요. 그래서 일왕 폭발시켜서 이제 사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폭탄의 위력이 부족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게 유감이다
라고 하면서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당연히 잘못이 아니니까 당당히 진술했다고 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백정선이었고요. 그 사람을 끝까지 분명히 김군과 알았을 텐데 이봉창이 왜 끝까지 백정선이라고 수기에 남겨놨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나의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바가 생기는 거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을 그대로 내용을 주진 않지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수기에 백정선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김구라는 이름을 알면서도 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연결지어서 내용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백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김구죠, 김구. 하지만 백정선이라고 쓰고 있었어요. 백정선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서 추론하여 뭐 답해봐라 라고 하고 아까 그 학습활동 자료하고 지금 두려움 없는 삶 각오 라고 하는 단락을 같이 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추론하면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김구도 임시정부에서 이봉창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당연히 자기의 실체를 숨겨야 하니까 백정선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유로 보자면 처음에 백정선이라고 소개받았으니까 소개받음. 근데 이제 조금 더 한 차원 나아가서 자료들을 종합하여 추론할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김구하고 백정선이 같다는 걸 전제하고 막 나에게 막 취조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는 순간 백정선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활동한 것의 동선과 김구로 활동한 동선을 막 종합해서 파악하면서 동선을 파악하고 독립운동의 어떤 태클을 걸기에 굉장히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아뗀 거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에 대한 추적을 막기 위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수기에서마저 김구가 백정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통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봉창은 독립운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기에서도 백정선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료들을 잘 종합해서 정보를 추론한 것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내용 전체를 봤고요. 이 수기는 결국은 나중에 이봉창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심 판사에게 제출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학습활동에서도 물어봤던 건데 수기를 쓴 목적과 의도,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 돼요. 지금까지 주로 이 작품에서 이 수기에서 드러낸 내용은 조선인으로서 이봉창이 받았던 차별들, 그게 대부분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겠죠. 조선인이 받은 차별, 요것 자체를 알리고 차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뭐 억울했다, 뭐 화가 났다, 분노했다, 나 스스로를 뭐 원망할 정도였다. 이런 다양한 자신의 심리, 생각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생각.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쭉 올려서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내가 지금 잡혀 들어온 게 이제 일왕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기 때문이었죠. 일왕을 암살하려던 행위에 조선인이라면 응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죠.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지만 이걸 보고 일본의 판사들이 어우 정당하네요 나가세요 뭐 이랬을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옥중수기를 써서 제출했을 때 사실상 나에게 재판에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나는 그러니까 하나도 하등 잘못이 없고 감형을 뭐 요구한다 이런 말도 없이 나는 정말 정정당당한 행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자면 조선인으로서 이렇게 차별을 받았는데 이런 조선인으로서 독립운동은 당연한 거다. 이런 의도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 수기에서는 나의 독립운동은 당연해. 그러니까 난 정당해. 라고 직접적으로 노출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황상 이 수기를 예심 판사에게 줬다고 얘기했고, 그 내용 자체에 나는 잘못했어요. 죄 지었어요.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려고 했던 일본의 왕, 그들이 소속돼 있는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끝없이 차별해 왔다. 억울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선인의 독립운동은 당연하고 당연히 나의 행동,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이 행동은 정당하고 당연한 거다. 멋있죠? 이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글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보충 자료를 제시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숨어있는 의미를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죄 없이 유치장에 갇힌 그런 사건에서 독립운동을 한번 품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으로 사는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한때 일본인 행세를 했다가 이것 자체에 굉장히 크나큰 후회를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조선인으로 살기 위해 상하이에 갔고 그러면서 김구를 만나게 되면서 독립정신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왕을 이제 폭탄에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됐다라는 것을 잘 밝혀주는 그 흐름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전체를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 대단원 3 새롭게 바라보는 독서라는 단원이에요. 이건 드디어 우리가 이제 등교해서 얼굴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첫 시간에는 바로 수업을 하진 않고요. 우리 슬프게 만나면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우리 비극을 갖고 있잖아요. 첫 번째 배우게 될 제재가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제재거든요. 요거를 다음 시간 여러분 오는 첫날 바로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요 제재를 읽고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활동자료집 81쪽에 있는 질문이 있는 독서 활동에 5개의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보고 답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교재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당일에 나눠줄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반드시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과서 제목, 제재 제목으로 경쟁 이런 거 이제 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은 전체가 5개예요. 지금 화면에는 질문 1, 2만 있지만 전체가 5개고요. 여러분 스스로 내용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만들어서 적거나 아니면 진짜로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자연스럽게 궁금했었어. 근데 그러다 읽어보니까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단축 수업이 이루어져서 40분 정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40분 동안 질문과 답을 정리해서 5개를 쓰는 게 시간이 어떤 친구들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요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라니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이 부분도 단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경쟁의 의미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예리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본문을 학습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당근 옆에 질문들이 나오곤 했거든요.
지금 애덤 스미스가 자유경쟁의 원리를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요게 지금 우리가 과제로, 수행 과제로 하게 될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질문인데 이런 날개 질문, 교과서에 있는 날개 질문하고 아예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똑같이 하지 않고 참고만 해주세요. 그 이전에 꼭 이 제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미세먼지 관련된 질문이나 행복과 관련된 제재의 어떤 옆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류의 질문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뭐 답을 정리해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어느 정도는 생각의 방향을 좀 잡아보고 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좀 나름의 과제를 던져주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